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낮바닥이 땅 두께 같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속담은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아주 뻔뻔한 사람을 욕하는 말입니다. 딱 이 말에 제격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겪었던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이남 삼녀로 자식들도 많았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저희 부모님은 정말 사랑으로 저희들을 길러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입을 거 먹을 거 아껴가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죠. 늘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시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주말이면 동생들과 다 같이 부모님 일을 도우러 갔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저희한테 크게 시키시지 않고 늘 쉬라고만 하셨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다가 놓을까? 저기 창고에 갖다 놓을까? 아유, 됐어. 엄마가 이따가 하면 되니까 저기 가서 애들이랑 놀고 있어. 손 더러워지니까 만지지 말고. 에이, 엄마 아빠 도와주려고 온 건데 우리도 일해야지. 뭐 할 거 없어? 얼른 시켜. 일주일 내내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새벽부터 왜 따라 나왔어? 안 나와도 되는데. 그럼 저기 가서 물 한 잔만 가지고 와. 아빠한테도 한 잔 가져다 드리고. 농산일을 도우러 가면 부모님은 항상 저희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늘 간단한 일들만 시키셨어요. 그때 당시 제 친구들도 대부분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시다 보니 거의 농번기엔 바쁘게 일손을 도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는 거의 시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힘든 일을 자식들에게 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걸 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나 그냥 학원 그만 다닐래. 학교에서 자습하는 걸로도 충분하고 굳이 학원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이번 달에 그리고 학원비도 오른다잖아. 그 돈 내면서 다니고 싶지 않아. 인주야, 엄마 아빠 걱정해서 그런 소리 안 해도 돼. 너 학원 가는 건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든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원 다녀. 너 학원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선생님이 그러던데?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학원 보내주는 건데 당연히 열심히 다녀야지. 근데 이번에 학원비가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그냥 나 학교에서 공부해도 충분하니까 엄마 이번 달만 다니고 그만 다닐게. 아이고, 됐어. 괜찮아. 그런 거 걱정하라고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줄 아니? 인주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만 해, 공부. 엄마랑 아빠는 그러려고 돈 버는 거야. 알았지? 선생님이 좀만 더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다고 했잖아. 공부할 때 딱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부모님께선 힘든 상황에서도 제 공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이 하고 싶다는 것도 어떻게든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보답하는 일이라곤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하셨던 게 바로 엄마 아빠셨어요. 동네방네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인주 장하다 장해. 인주야, 아빠가 네 덕분에 힘이 난다, 힘이 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받아서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동네방네 자랑을 실컷 했어. 아빠 보이지? 어깨 잔뜩 올라간 거. 그래, 네 아빠 어제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아니? 인주 덕분에 아빠가 요즘 체면이 산다고 아주 신나셨어. 고마워, 인주야. 엄마도 너무 행복해. 인주가 이렇게 잘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엄마 아빠 덕분이지 뭐. 그동안 나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고마워 엄마 아빠. 고생은 무슨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애들 잘 크기만 하면 힘든 게 뭐가 대수겠니. 사실 그동안 엄마 아빠는 농사일도 하셨지만 거기에 틈날 때마다 다른 농장에 가서 일까지 할 정도로 아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일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게 다 우리들을 키우려고 그러신 거구나 생각하니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린답니다. 그렇게 제가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들도 엇나가는 거 없이 다들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도 부모님은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전 엄마 아빠가 고생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월급의 절반은 모두 보내드렸어요. 전 그걸로 생활비와 동생들 학비로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 한 통이 울려왔죠. 그 전화는 둘째 여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여기에 지금 올 수 있어? 아빠 많이 다쳤대. 지금 응급수술 들어갔어. 빨리 와.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전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간에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어졌어요. 아빤 투잡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사고가 나신 거였습니다. 아니, 내가 보내준 돈은 어떻게 하고 왜 투잡을 뛰어? 그거 엄마 아빠 생활비 하라고 보내준 거잖아. 왜, 뭐 필요한 곳이라도 있었어? 뭔데, 왜 투잡까지 뛰었냐고. 그게 아니라, 아휴, 네가 타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버는 돈인데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쓰니? 아빠가 그거 그냥 한 푼도 쓰지 말고 모아두자고 해서 아무것도 안 썼어. 나중에 너 시집 갈 때라도 보탤까 싶어가지고 우리 형편에 뭐 하나 해주지도 못할 텐데. 뭐? 내가 언제 시집을 갈 줄 알고 엄마 그냥 그거 쓰라고 했잖아. 됐다. 엄마랑 아빠 네 돈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아예 주지 말어.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학원비 보내주지 마. 엄마랑 아빠가 그거 다 낼 수 있다는데 왜 그걸 네가 책임져? 앞으로 너 살 길만 챙겨. 엄마랑 아빠 동생들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너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든데 돈까지 보내주면 뭐 먹고 사니? 다행히 아빤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으셨지만 잘 회복을 하셔서 다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전 부모님의 희생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느 만큼 깊고 넓은지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주변만 하더라도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식의 덕을 보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 부모님은 평생 그런 모습 한 번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부모라면 마땅히 자식을 사랑으로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역시나 많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부모를 겪고 나서 모두가 제가 생각하는 부모는 아니구나 알게 되었죠. 전 그런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 자라다 보니 결혼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었어요. 부모님처럼 서로를 위해주고 자식을 아끼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고 싶었는데 딱 그에 걸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남편은 30대 초반이었죠. 남편은 그때 당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처음엔 저 남편이 조송 가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멀쩡히 시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약간은 의아했지만 어릴 때부터 맞벌이 하면서 할머니 집에 맡겨져 살다 보니 커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살게 되었다는 말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 정말 마음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늘 배려심이 강했고
어르신에게 잘하는 모습들이 전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기 전에 종종 남편의 할머니를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정성으로 남편을 키웠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께서 저에게 쪽지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삐뚤빼뚤 적힌 글씨를 읽어보니 남편이 어릴 적 할머니께 드린 편지인 것 같더라고요. 인주야, 이거 봐라. 동민이가 예전에 나한테 줬던 편지야. 이게 언제더라? 초등학교 가도 올라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겨우 한글 떼서 처음 자기 손으로 편지 써서 가지고 온 거야. 내가 이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아니? 와, 할머니, 이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완전 깨끗한데요. 20년을 넘게 보관해 오신 거네요. 그래, 내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지. 나중에 손주 며느리 들어오면 이렇게 보여주려고. 동민이가 이렇게 마음이 깊단다. 너한테도 잘할 거야.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그저 우리 동민이랑 행복하게 오순도순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하면 돼. 나한테 잘할 필요도 없고 너희 둘이서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시할머니는 제가 손주 며느리라고 해서 뭔가를 바라시거나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늘 한 가지 당부하는 건 저와 남편 둘이서 행복하기만을 바라셨죠. 그렇게 남편과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 신혼집 때문에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평생을 할머니와 살아왔던 남편이 나와서 사는 게 아무래도 걱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부탁이 있다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인주야,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부탁 하나만 있는데 꼭 들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할머니 손에서 내가 자란 건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할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모시고 살면 어떨까? 사실 난 그러고 싶은데 인주 네 생각도 존중할게. 그래, 뭐 괜찮아. 나도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대찬성이야. 근데 할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아니, 할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자기랑 같이 사냐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너만 괜찮으면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정말 괜찮아? 그럼 괜찮아. 지금까지 만나본 할머니는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당연히 괜찮지. 고마워. 고마워, 인주야. 사실 전 남편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저에게 얘기를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가족 중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시할머니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시할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저희 부모님처럼 사랑으로 남편을 키웠다는 게 바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전 합가를 찬성했고 시할머니를 오랫동안 설득한 끝에 저희 신혼집은 시할머니 댁이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너무 바쁘니 모든 걸 알아서 잘 하라고만 하셨죠. 전 그래서 정말 쿨하신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 바뀌게 된 일이 몇 년 후에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까지는 정말 수월하고 행복했어요. 양가의 축복 끝에 무사히 행복하게 결혼식을 치렀고 시할머니와 합가라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한 번은 방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어릴 적 사진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시할머니와 둘이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봤는데 시할머니가 정말 너무 멋지게 꾸며서 찍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라 물어보니 그 사진에도 감동스러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 완전 패션 리더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입으셨어요?
여기 어디예요? 소풍 간 것 같은데. 아, 이거 동민이 소풍 날에 찍은 거야. 이때 다른 학부모님들은 다 젊은데 우리 동민이만 할머니가 와서 창피할까 봐 내가 전날부터 염색하고 옷도 젊은 사람 옷 빌려다가 마련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 우리 할머니 진짜 멋지지? 이날 친구들이 엄마냐고 다 물어볼 정도였다니까. 할머니가 나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꾸며온 거야. 학교 행사 있을 땐 진짜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쟁이였어. 남편의 어릴 적 사진 속 할머니는 정말 멋쟁이셨습니다. 바쁜 시부모님을 대신해 학교 행사를 직접 참여해야 하셨는데 그때마다 손주가 기죽을까 싶어 더 신경 써서 차려입고 가신 거였죠. 그 사연을 듣고 나니 그 사진 속에서도 손주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남편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동생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종종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동생이 올 때면 할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놓으시곤 했어요. 늘 전날부터 신선한 재료로 손수 장을 보시고 새벽부터 정성으로 음식을 해서 손주들을 먹이시곤 했죠. 그럴 때도 저에겐 말 한마디 안 하시고 혼자서만 그 상차림을 다 하셨어요.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퇴근해서 집에 가면 미리 싹 다 차려놓은 상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아우, 할머니, 제가 와서 저녁한다니까 기다리시지. 이걸 혼자서 다 차리셨어요? 아우, 힘들게. 제가 해도 되는데. 아유, 아니야. 밖에서 일하다 오는 사람이 힘들지. 집에 있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괜찮아. 나야 평생 밥하던 사람인데 뭐가 힘들어. 괜찮아. 김치찜을 했는데 이거 한번 맛봐봐. 저번에 좀 매운가 싶어서 내가 오늘은 덜 맵게 했어. 인중 매운 거 잘 못 먹지? 어, 어떻게 하셨어요? 저 실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그런 거 같더구나. 저번에 보니까 그런 거 같았어. 아이, 얼른 앉아. 배고프지? 동민이도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늘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면서 집안일도 한 번 저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시할머니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 시할머니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살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늘 절 배려해 주신 건 바로 시할머니셨어요. 항상 저에게 괜찮다고만 하시는 시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전 배려와 사랑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항상 절 배려하고 이해를 많이 해줬었는데 남편의 이 성격이 바로 시할머니를 닮았구나 생각이 들었죠. 신우도 마찬가지로 종종 만날 때마다 제가 어디 불편하거나 힘든 건 없는지 먼저 물어봐주고 걱정해줬어요. 이런 시댁 식구들 덕분에 전 너무나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라면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결혼하고서 시부모님은 명절에도 바쁘셨고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종종 밥 함께 하려고 만나면 서둘러 헤어지기 바빴죠. 두 분 다 일을 하시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바빴기 때문에 저희한테 간섭을 못했던 거구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신 시부모님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바쁘셨어요. 결혼을 하고 1년 후에 저희는 아들을 낳았고 그 뒤 2년이 지나고 딸을 또 낳았습니다. 그때 돼서 저희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일을 하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복직을 하면서 시할머니가 저희 애들도 돌봐주셨는데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식당을 개업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식당을 오픈하게 되면 아이들이 아프거나 그럴 때도 좀 더 편하게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오래 다닌 직장을 정리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시집 오면서 부모님께 받았던 돈, 그리고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식당을 열기 전에 저희도 정말 많이 알아보고 배우기도 했어요. 정말 열정 넘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식당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할머니도 정말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인주야, 통민아, 잘했다, 잘했어. 니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분명 잘 될 거다. 우리 인주는 손도 야무지고 빠르니까 일도 잘할 거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저희 노력한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잘 운영해가지고 할머니께 효도할게요. 내년에 꼭 저희 여행도 가고 그래요. 고맙다, 고마워. 나야 니들 내 식구 잘 사는 것만 봐도 좋지 뭐. 잘 될 거다.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잘 안 될 수가 있겠니? 분명 잘 될 거야. 시할머니는 저희를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지만 시부모님은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특히 시모는 창업할 돈으로 투자를 하라며 저희에게 강요하시기도 했죠. 뭐? 창업? 예, 너희 생각이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애도 둘인데 이제 와서 창업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 돈 그렇게 땅바닥에 버릴 거면 그냥 놔줘라, 놔줘. 내가 투자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줘. 네? 어머님, 그래도 저희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뭐 식당은 아무나 하니? 난다긴다는 요리사들도 다 망하는 게 식당이야. 아휴, 그렇게 식당 차려가지고 뭐 얼마나 번다고. 그 돈으로 투자하면 수억은 금방 버는데. 니들이 복을 차는 거지, 복을 차. 시부모가 끌어준다는데 그걸 차는 거지 뭐. 시부모님은 항상 저희에게 돈만 있으면 투자를 하라면서 강요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는 늘 거절하긴 했지만 막무가내로 투자하라며 돈을 맡기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잘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식당이 그래도 그럭저럭 잘 운영되긴 했어요.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금세 안정을 찾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서서히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았던 시기라 저희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엔 가게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니만 어느 순간부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가는 달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버티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가게 오픈 후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거의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잘 되질 않으니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애들도 점점 자라고 있는데 앞으로 나갈 돈들도 많을 텐데 계속해서 걱정이 쌓이고 쌓였죠. 결국 식당 문을 닫기로 결심했을 때 남편과 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희를 위로해 주신 것도 바로 시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게 그만하려고요. 이렇게 그냥 잡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파리만 날리는데 계속하는 건 너무 저희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 괜찮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게지. 저희가 너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다, 아니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도 3년을 내리 잘 운영했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안 그래? 니들 나이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도전해보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니들이 이것저것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했다. 그동안 고생했어. 아직 한창인 나이에 너무 기죽지 말거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힘들어도 다시 이겨내면 돼. 시할머니는 끝까지 저희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어요. 저희만큼 속상하셨을 텐데도 어떻게든 힘을 주시려고 노력하셨죠. 그런 시할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식당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회사에 취직을 해 다니게 되었는데
사실 재취직을 한 곳이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좋은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나 남편이나 많이 기가 죽었었는데 그걸 아셨는지 시할머니께선 항상 출근할 때 저희를 배웅해 주시며 응원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내가 등갈비찜 해주마. 니들 그거 좋아하지? 우리 두 손주들도 너무 좋아하는 등갈비찜. 오늘 아주 푸짐하게 먹자꾸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와. 아,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어? 힘내야지, 힘. 할머니, 제가 오늘 다녀와서 저녁 할게요. 어제도 저녁 차리시고 힘드시잖아요. 힘들기는 무슨. 우리 손주랑 손주 며느리 밖에서 일하는데 아이, 든든하게 먹여야지. 집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들 와라. 맛있게 저녁 해놓을 테니까 저녁 걱정도 하지 말고. 알았지? 난 우리 증손주들이랑 놀고 있으마.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한 번의 실패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매번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챙겨주시니 금방 저희도 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할머니께서 저희 대신 애들도 많이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신 건데 그게 다 저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좋아지니 식당 운영에 실패했던 것도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이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그걸 극복하면서 저도 남편도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다시 열심히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하다가 1년 후 저희 집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나가서 지내시던 시부모님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된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시부모님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언제 오셨어요? 예, 넌 시부모가 왔는데 어쩐 일을 하는 말이 나오니? 아이고, 참, 넌 시할머니한테 저녁상까지 차리라고 하는 거야? 참, 어머님, 이래도 저희 들어오는 거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어머마, 밖에서 일하고 막 들어온 사람한테 아, 왜 그렇게 말하니? 니들 원래 이렇게 집에 오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인주가 저렇게 말한 거지. 밖에서 잘만 살다가 아, 왜 갑자기 들어온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뭔데? 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범이 늦게나마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합가해서 살고 싶다고 했다고요. 저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합가를 하겠다고 하겠어요. 다 어머니 모시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이 나이 돼가지고 무슨 합가야, 합가는. 너희들 지금까지 편하게 잘만 살다가 아, 이제 와서 들어와 산다고 하면 누가 반기니? 어머님, 제가 들어와야 기강이 잡히죠. 어머님 손주 며느리한테 이렇게 밥상 대접하고 사실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효도할 테니까 어머님 저희 들어와서 살게요. 방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싫다고만 하세요? 갑자기 찾아와 합가를 하겠다는 시부모님도 놀라웠지만 시할머니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사실 전 시할머니께서 저와 저희 남편을 아끼는 만큼 시부모님도 아끼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였어요. 끝끝내 반대라는 시할머니를 설득하고자 시부가 혼자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을 듣고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저희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사실 안 사람이 어디 투자를 좀 잘못해서 빚을 졌거든요. 그거 갚으려고 집도 내놓고 했는데 남는 돈이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저희 신세 좀 질게요. 그때는 안 사람이 절대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말을 못했는데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아이고, 이들은 끝까지 콧대가 높아가지고 그걸 얘기 안 하고 그냥 들어오려고 했어? 참, 뭘 얼마나 투자를 잘못했길래 빚을 져. 빚을 지길. 많이 정리했어요. 안 사람이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사실대로 말을 못했나 봐요. 어머니가 자꾸 반대하시니까 이렇게 사실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여기 오는 거 허락해 주세요. 예, 저희가 잘할 테니까 허락 좀 해주세요. 사실은 시모의 과도한 투자가 결국엔 빚이 되었고 집까지 날리게 된 거였어요. 그래 놓고선 찾아와서 효도한다며 합가를 하겠다고 했던 게 실은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시부는 간곡하게 시할머니께 부탁을 했고 그렇게 시부모님은 겨우겨우 집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시모는 시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시더라고요. 시할머니께서도 시부모님이 들어오시고 난 후에도 평소처럼 똑같이 지내셨고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했는데 집 밖에 시모가 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다. 너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니? 네? 제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시할머니가 널 아낀다고 해도 네가 시부모를 잘 모셔야 할 거 아니야? 어? 저녁도 네가 알아서 아침에 싹 해놓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 일한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 너 일한다고 시할머니가 봐줬던 모양인데 난 이런 거 못 봐준다. 네? 그게 무슨... 어머님, 저 아침 새벽부터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저녁 차린다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고 먼저 차리시는 거고요. 너 지금 어머님 핑계 대는 거야? 됐고, 내일부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고 점심이랑 저녁까지 싹 다 준비하고 나가. 알았니? 원래 이런 건 다 며느리가 하는 거야. 너 이러려고 합가한 거 아니었어? 내가 너 지켜볼 거야.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던 시모가 갑자기 합가하더니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말로 절 협박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저녁이고 아침이고 어떻게든 차려볼 수 있었겠지만 저런 말을 들으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도 나름대로 시할머니 손을 덜어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반찬도 매번 부르고 주말엔 저희 부부가 집안일을 하곤 했는데 시모는 그건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짓고 짠 참기름과 무, 양파 같은 걸 보내주셨어요. 시할머니 너무나 기뻐하셨지만 그걸 보고선 시모는 비꼬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매번 이렇게 보내주시니 감사해서 어쩌니. 이번엔 꼭 사돈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려무나. 아니지, 내가 한우 세트 하나 사다 보낼 테니까 그거 꼭 드시라고 해라. 어머님, 뭐 이런 거 가지고 한우 세트씩이나 보내세요. 이거 마트 가면 얼마 안 해요. 5만 원도 안 하는 거 가지고 수십만 원씩이나 쓰시려고요? 예, 그리고 이런 거 다 짐이야, 짐. 그냥 마트에서 깔끔하게 만든 거 사면 되는데. 아유, 지저분하게 먼지에 흙에 이걸 어떻게 먹니? 예, 어머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어떻게 마트에서 파는 거랑 정성으로 길러서 보낸 거랑 비교를 해? 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얼른 인주한테 사과해라. 아니, 어머님. 어머님은 진짜 며느리는 안 이뻐하시고 맨날 그렇게 손주 며느리만 예뻐하세요? 뭐 제가 나쁜 뜻으로 한 말도 아닌데. 참,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구나. 그렇게 비꼬는 시모를 시할머님 바로 혼쭐을 냈지만 시모는 그게 또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 마주칠 때마다 어찌나 툴툴대시는지 시모의 말만 들으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었어요. 그걸 아시는지 시할머니는 더욱 시모를 혼내키시고 저에게 시집살을 안 하게 막아주셨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몸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병을 하려고 2박 3일로 친정에 가게 되었죠. 그날은 시모만 집에 계셨는데 짐을 싸고 나가는 절 대뜸 불러대더니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 친정 간다며? 네, 다녀오려고요. 3일 있다가 올 거예요. 아휴, 그래. 그러면 간 김에 한 3천만 원만 네 친정에서 좀 빌려와라. 너도 가게 망해서 뭐 별 돈도 없을 거 아니야. 네? 3천만 원이요? 그래. 내가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잘 됐구나. 보아하니 니들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좀 급해서 그러니까 딱 3천만 원만 빌려와라. 우리도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그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내 친구 며느리들은 딱딱 친정에서 돈도 잘 빌려온다고 하더만. 넌 신혼집 구하면서 돈도 안 써. 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혼집 구한 거 아니니? 그러고선 허무맹랑하게 사업한다고 돈 다 탕진하고. 그랬으면 친정에서 돈이라도 빌려와야지. 제가 왜요? 제가 그 돈을 왜 빌려야 하는데요? 너희 집 농사도 짓고 한다면서? 요즘은 농사꾼들이 돈이 더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돈 좀 빌려와. 안 그러면 내가 너 이혼시킬 수도 있어. 알았니? 너 어머니가 네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우리 집 실세는 나야, 나. 시집 오면서 해온 것도 없으면서 양심은 있어야지. 시부모한테 뭐라도 효도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 며느리잖아. 그 돈 빌려와야 너 이혼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돈 꼭 빌려와라. 안 그래도 좋은 일로 친정에 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돈을 빌려오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시모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전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으로 내려가는 내내 속이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시모 말처럼 사실 결혼할 때 크게 뭘 해간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저 역시 뭘 크게 받았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껏 저희 결혼 생활에 아예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부모라는 이름으로 효도를 바라니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꾹꾹 참고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엄마를 보고 전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엄만 그 아픈 와중에도 제 걱정만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인주야, 바쁜데 왜 왔어? 엄마 혼자 있어도 되는데. 아휴, 고생 많았겠네.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어디 몸이 안 좋은 거야? 얼굴도 헬쓱하고 뭐 좀 먹었니? 엄마, 아휴, 엄마가 아픈데 왜 내 걱정을 해? 아휴, 왜 울어? 엄마 많이 아픈 거 아니야. 그냥 조금 아픈 거지. 며칠 쉬면 금방 낫는데. 너 엄마 걱정이 많았구나. 아휴, 그래서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아빠가 오죽 걱정이 많아야지. 괜찮어. 울지 마. 사돈댁은 잘 지내시니? 건강은 하시고? 내가 이 나이 먹어보니까 여자들은 여기저기 많이 아픈 것 같아. 어디 아프시진 않은지 잘 살펴보고 그래라.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엄만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그런 와중에도 저와 제 시댁 걱정만 하시는 게 제가 너무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시모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불효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시댁으로 농사지었던 먹거리도 꾸준히 보내주시고 시할머니 건강도 매번 챙겨주셨는데 생각해보니 시부모님은 아예 남처럼 지내셨거든요.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시부모 대접을 받겠다는 게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2박 3일을 그렇게 엄마 간병을 하면서 전 앞으로 그냥 당하진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역시나 그날도 시모는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또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빌려왔니? 야, 내가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바로 입금해라.
알았지?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니까 지금 해. 마치 제게 맡겨둔 것처럼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참았던 분노를 폭발하고 말았죠. 시모의 말을 듣고 가방을 열어 시모에게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바로 제 지갑에 있던 3천 원이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3천 원?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니? 장난이요? 이거 받아가세요. 어머님한테 3천 원도 아까워요. 3천만 원이요? 이것도 아까운 게 어머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며느리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네요. 제가 나가든지 어머님이 나가시든지 둘 중 하나 나갑시다. 뭐? 너 지금 감히 나한테 그따위 말을 짓거렸어?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말이나 하는 거니? 너 제정신이야? 나갈 거면 네가 나가. 내가 왜 나가? 네가 나가야지. 시모는 제 소리에 무섭게 다가와 절 노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시모의 큰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달려와 시모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할머니였어요. 나가긴 왜 우리 손주 며느리가 나가? 나갈 거면 네가 나가. 응, 갑자기 미꾸라지 같은 게 들어와서 왜 우리 손주 며느리 괴롭혀? 돈을 빌려오라고 했다고? 아주 네가 정신이 돌아도 한참 돌았구나. 네가 투자 잘못해서 사고 쳐놓고 쫄딱 망해서 들어왔으면 조용히나 살 것이지. 또 그 돈 가지고 투자하려고? 어머님, 어머님이 자꾸 제 감싸고 도니까 제가 지금 저러는 거잖아요. 누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큰 소리를 쳐요? 예? 시집 오면서 뭐 해온 것도 없는데 꼴랑 3천만 원 해달라는 게 뭐 잘못이에요? 네가 시애미로서 뭘 했다고 그걸 바래? 인주 말대로 넌 3천 원도 아까워. 난 우리 손주 며느리 편이야. 나가려면 네가 나가. 아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제가 시집 오면서 뭐 해왔다고? 제가 당연히 나가야죠. 됐고 이 집 내 집이다. 나가. 나가라고 어서. 시할머니 시모에게 나가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억울하다는 듯이 서 있더라고요. 그때 밖에 나갔던 시부와 남편이 들어오면서 그 소리들을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시부와 남편이 들어오자 시모는 엉엉 울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 일하느라 바빠서 시집살이도 제대로 한번 안 해본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소리 지르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니? 동민아, 네 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아이고, 엄마, 저 다 들었어요. 진짜 엄마가 뭔데 나 이혼시키냐 마냐 하고 있어요. 언제 한 번을 나한테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준 적 있어요? 아니면 엄마가 밥상하게 따뜻하게 차려준 적 있어요? 여지껏 한번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아니, 엄만 바빠서 그런 거지, 바빠서. 먹고 살려면 바쁘게 일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게 바쁘게 일해서 저희한테 쓰신 거냐고요? 다 엄마 아빠 쓰시고 저희 위해서 한 푼도 안 쓰셨잖아요. 저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고생고생하면서 키워주신 건데 엄마가 왜 생색이시냐고요? 시모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철석같이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자신을 비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갑자기 앉아선 오버하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나가 죽어야지.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어? 돈 조금 달라고 한 게 그 무슨 죄라고. 아이고. 바닥에 나뒹굴며 엉엉 우는 시모를 보면서 정말 저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할머니도 그저 우는 시모를 바라볼 뿐 달래주진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상황만 지켜보던 시부가 시할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부의 말로 모든 상황은 종결이 되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나갈게요. 여보,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 그리고 나가려면 쟤네들이 나가야지. 당신 정말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지. 한 번도 제대로 어머니 찾아뵙지도 않던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모로서 며느리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당신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갈 준비나 해. 우리가 왜 나가? 절대 못 나가. 절대. 시부의 말에 시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절대 못 나간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때 시할머니께서 지팡이를 들더니 시모를 내쫓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당시 시할머니도 90세가 넘으셨는데 완전 정정하셨거든요. 그래도 밖에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시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걸 들고선 시모를 밖으로 민 거죠. 나가! 안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너 같은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난 우리 손주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까 너는 나가. 아유, 어머니, 때리지 마세요. 아유, 이거 휘두르지 마시라고요. 아유, 아프다고요. 결국 그렇게 시모는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는 시모를 시부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데리고 나가버리셨죠. 시모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자신의 시모에게도 남편에게도 모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최후의 결과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시할머니께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셨어요. 미안하다, 인주야.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애초에 저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됐을걸. 내가 괜히 너한테 험한 꼴만 보였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도 아닌데요, 뭘. 미안해, 여보. 내가 엄마를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아이고, 우리 손주 며느리 이리 오거라. 우리 손주 동민이도 손주 이상이지만 우리 손주 며느리 인주도 내 손주 며느리 이상이야. 나한테 니들 둘이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끝까지 잘 지켜주마.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시할머니 마음이 그때 너무나 잘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도 나왔어요. 어찌 보면 시모보다 짧은 시간을 함께했던 저였는데 누구보다 제 편을 강하게 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모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도 남편이고 신우고 자식으로서 신경을 전혀 안 쓰셨다고 하더군요. 신우에게는 하도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하는 바람에 애초에 연락을 차단당한 지 오래라고 들었어요. 그나마 며느리가 휘두르기 편하니 저한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냈던 거였죠. 지금은 시모 시부 두 분이서 원룸에서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식당 일하면서 빚 갚느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부는 시모의 빚을 하나도 대신 갚아주지 않겠다며 그저 지켜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시모의 뻔뻔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그나마 편한 집에서 잘 지냈을 텐데 그 뻔뻔하고 양심 없는 태도가 결국 시모의 최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할머니는 저희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시며 저희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고 계세요. 하루는 저희에게 이런 말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니들 돈 없어도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돈이 없으면 다시 또 만들어서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이 집 우리 손주한테 물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니들 애쓰며 사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끝까지 내가 니들 지켜주마. 그렇게 저흰 지금도 시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시할머니니 어렵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껏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 생각을 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만큼 시할머니께서 절 많이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네 동생들도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집으로 친정 식구들을 초대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시누이도 같이 와서 북적북적 정말 사람 사는 게 느껴져요. 마음이 통한다는 말 있죠? 저는 시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이런 게 마음이 통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피 한 방울 섞인 건 아니지만 정말 진실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할머니와 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겪은 일이지만 무언가에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이 모두 다 실패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괴롭겠지만 나중엔 인생의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건 분명한 것 같네요.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고 괴로워하신다면 언젠간 그 일이 큰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으로 향하는 발디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중에 정말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된 남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사람은 바로 저희 아내였는데요. 다 잊고 살다가 얼마 전에 그 일을 또다시 떠올려 주게 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저보다 3살, 4살 어린 여동생들을 무척이나 예뻐했어요. 매일 놀이터에 데려가 소꿉놀이도 같이 하고 집에서 서툰 솜씨로 김치볶음밥이나 주먹밥 같은 걸 만들어주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전 여동생들 머리를 묶어주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정은아, 오늘은 오빠가 무슨 머리 해줄까? 삐삐머리 해줄까? 우와, 나 삐삐머리 할래. 오빠, 나 지난번처럼 예쁘게 해줘야 돼. 그런데 여동생들이 사춘기가 되고 나서부턴 오빠인 절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엔 동생들한테 말을 걸면 밝게 웃으면서 대답도 잘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제가 말을 걸고 싶어서 방문을 놓고 하면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왜? 나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 또 하루는 주말에 동생들한테 떡볶이 사줄 테니까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또 싫다면서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떡볶이는 친구들이랑 먹으면 되지. 왜 오빠랑 먹으러 가? 오빤 떡볶이 같이 먹을 친구도 없어? 사실 제가 별다른 사춘기 없이 지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여동생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동생들이 한창 예민할 시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제 동생들도 더 이상 저한테 떽떽거리지 않더라고요. 뭐야, 너네 이제 나한테 짜증 안 내기로 작정한 거야? 예전에 내가 말만 걸면 소리 지르고 화내더니 요즘엔 나름 친절하게 대답하는 것 같다. 오빠, 우리가 그땐 어렸잖아.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 오빠 있는 애들 보니까 다 투닥거리는 거 똑같더라. 그런데 그것도 사춘기 때뿐이지. 이제 우리도 다 컸는데 설마 오빠한테 또 그러겠어? 그래도 다들 성인이 되고 나니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잘 지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엄청나게 돈독한 남매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싸우거나 서로 시비를 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 생활하다가 30대 초반에 저희 부모님이 손자를 알아오셔서 선을 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전 결혼이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선을 봐야 되나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 지인의 지인이 건너 건너 간곡히 부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선을 통해 만나게 된 여잔 저보다 2살 어린 20대 후반의 간호사였습니다. 그 여잔 저와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 나이에 선은 좀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소개시켜 주신 분이라 그런지 말씀도 되게 어른스럽게 하시고 생각이 깊으신 분 같아서 좋네요. 말하는 것도 되게 상냥하고 생글생글 잘 웃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와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지다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절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저보고 인상이 너무 좋다, 말을 듬직하게 잘한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더니 심지어 하루빨리 결혼하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남녀 사이에 서로 좋으면 더 미룰 필요가 없어. 어차피 살림살인 둘이 살면서 돈 모으고 하다 보면 나아지는 거고, 갖출 만큼 갖춰서 결혼하려고 하면 좋은 세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루지 말고 우리 혜란이랑 얼른 좋은 가정 이룰 생각하게. 그 후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부모님한테 제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우리 예비 사이가 저희를 얼마나 챙기는 줄 아십니까? 주말에도 자주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자꾸 선물 같은 것도 사오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딸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지난번에 같이 밥 먹는데 생선 가시를 일일이 발라주는 걸 보고 제가 다 감동했습니다. 사부인께서는 아들이 어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아유, 저희 아들이 착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대단한 애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예비 며느리야말로 저희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 딸 엄마지만 그래도 우리 딸보단 우리 예비 사이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젊은데 직장도 성실하게 다니고 책임감도 강한 것 같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저희 사이로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장인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아내가 저희 집에 정말 잘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한테 딸처럼 애교 있게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어머님, 왜 제가 만든 시금치 나물은 흐물흐물하고 맛이 이상하죠? 저도 어머님처럼 음식 좀 뚝딱뚝딱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딱 보니까 시금치를 너무 오래 데쳤네. 시금치를 살짝만 데쳐야 파릇파릇하고 식감이 살아나는 거거든. 아, 그래요? 어쩐지 시금치를 데쳤는데 숨이 팍 죽어서 제가 시금치를 잘못 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역시 우리 어머님은 요리 천재신가 봐요. 어떻게 이런 걸 한 번 보고 뭐가 문제인지 바로 아세요? 저희 아내는 옷 같은 걸 살 때도 꼭 제 동생들 것까지 같이 사더라고요. 같은 여자끼리 서로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잘 안다면서 그렇게 제 동생들을 챙기더군요. 그러다 보니 제 동생들도 아내랑 언니 동생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한테 정말 과할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처가에 가면 맨날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자넨 밥 다 먹었으면 가서 좀 쉬지. 뭐하러 밥그릇을 설거지통에 옮기고 있어. 내가 이거 다 치우고 과일 깎아줄 테니까 자넨 그거 먹을 생각이나 해.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 부모님한테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고 배웠어요. 어머님이 절 위해서 밥도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먹기만 해요. 자넨 우리 집안의 든든한 사위니까 그래도 돼. 그리고 평일에 일하느라 힘든데 뭐하러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챙기나? 가끔씩은 저한테 너무 심하게 잘해주시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처가에 갈 때마다 꼭 과일 하나라도 사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선물을 사가면 다음번에 처가에 갈 때 장인 장모님이 저한테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거 한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버님이 드시지. 왜 저한테 주세요? 원래 젊은 사람들일수록 좋은 걸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젊었을 때 건강을 챙겨야 나이 들어서도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 그리고 자넨 일하면서 출장도 많이 다니니까 더 피곤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우리 혜란이랑 맛있게 구워 먹게. 난 자네가 잘 먹고 건강한 게 최고로 좋아. 심지어 저희 장인어른은 가족끼리 놀러 갈 때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원래 가족끼리 놀러 갈 때 어른들은 편하게 뒷좌석에 앉아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테니까 얼른 뒤로 가세요. 네? 아우, 왜 이래? 내가 이래 봬도 운전 경력이 몇십 년인데 나이 들었다고 뒷좌석으로 물러나면 되겠어? 그리고 자넨 출장 갈 때마다 운전 많이 하는데 이럴 때라도 내가 운전을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처가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처가 분위기가 저희 집과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냥 딱 다른 집 남매 정도로만 친한 저희 남매와는 달리 제 아내가 1살 차이 나는 처남과 유별나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하루는 아내가 집에서 반찬을 잔뜩 만들고 있길래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 홍택이 갖다 주려고. 홍택이가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하느라 밥도 맨날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잖아. 어릴 때부터 집밥을 그렇게 좋아하던 앤데 집밥을 못 먹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아유, 우리 처남은 진짜 좋겠다. 세상에 혼자 자취하는 남동생 반찬까지 직접 만들어다 주는 누나가 어딨어. 그래서 처남이 당신을 그렇게 잘 따르는 거구만. 게다가 저희 아는 다 큰 처남을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만날 때마다 옷 매무새도 직접 정리해주고 머리까지 매만져 주더군요. 홍태가, 넌 앞머리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시원하게 위로 올리는 게 잘 어울려. 네가 눈썹이 진해서 이마를 이렇게 시원하게 드러내야 더 남자답고 멋있거든. 그래? 누나가 보기엔 이게 더 낫다 이거지? 그럼 나 앞으로 누나 말대로 머리를 시원하게 올리고 다녀야겠다. 아내는 평소에도 가끔 퇴근하고 처남이랑 둘이 밥을 먹고 오기도 했어요. 처남이 자취하는 집이 저희 집이랑 차로 30분 거리였거든요. 전 동생들과 그렇게까지 심하게 친하진 않아서 그런지 아내와 처남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처남이랑 친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레 처남이랑 자주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처남, 처남은 만나는 여자 없어? 처남 정도면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있으면 우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설마 여자친구 있는데도 없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저 진짜로 만나는 여자 없어요. 저 사실 여자 만나고 싶지도 않고 결혼할 생각도 없거든요. 아니, 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날 봐봐.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웃으면서 살잖아. 저도 매형이랑 우리 누나랑 잘 사는 건 알죠. 그런데 사실 제가 예전에 좀 아픔이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첫사랑이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다른 여자는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처남이 우울한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술잔을 들면서 이러더군요. 아휴, 우울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짠이나 하자. 홍택이 너 얼른 얼굴 펴고 잠들어. 그러게 그냥 여자 안 만난다고 하면 되지. 왜 옛날 얘기를 꺼내고 그래? 아무래도 처남이 예전의 여자 때문에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아내가 처남을 더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처남을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한마디씩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해란이 너 결혼했으면 남편이 일순위인 거 모르냐? 아무리 네 동생과 사이가 좋다지만 이제 너도 한 남자 아내니까 네 동생보단 네 남편을 더 챙겨야 되는 거야. 알았어? 장인 어른한테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아내가 워낙 처남을 많이 챙기고 처남도 누나밖에 모르는 애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커서도 저런다고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내가 처남과 잘 지내는 게 너무 좋아 보이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군요. 매일 출근하고 나면 애들이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퇴근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 애들이랑 놀아주고 밥도 제가 직접 먹여줬습니다. 예성아, 예린아, 아빠 왔어. 아빠 많이 기다렸지? 우와, 아빠다.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저 아빠 빨리 보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예린이가 아빠를 많이 기다렸구나. 아빠가 얼른 씻고 나와서 놀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우리 뭐 하면서 놀까? 기차 놀이 할까? 아니면 마법의 양탄자 놀이 할까?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아들이 밤늦게 열이 펄펄 끓었던 적이 있었어요. 애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몸이 축 늘어져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들을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갔던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아내가 저희 가족보단 점점 더 처남을 많이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처남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계속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보, 도대체 누구랑 연락을 하길래 휴대폰에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어? 아, 홍택이랑 깨똑 좀 하고 있었어. 홍택이가 요즘에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원래 그런 일 있을 땐 누가 같이 수다 떨어지면 기분이 좀 풀리잖아. 아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애들 밥부터 먼저 차려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당연히 애들 밥 먹었을 줄 알았는데 들어오자마자 애들이 나한테 배고프다고 달려와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내는 조금만 더 얘기하다가 차려준다면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결국 제가 애들한테 급하게 밥을 차려서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는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출발하기 직전에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어떡하지? 나 아무래도 오늘 아버님 생신 못 갈 것 같아. 방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글쎄 홍택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대. 나 너무 걱정돼서 얼른 병원에 가봐야겠어. 처남이 응급실에 갔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보내줬습니다. 아낸 그날 밤 늦게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병은 아니었고 그냥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배가 아팠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 처남만 챙기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애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러 갔는데 아내가 밥을 깨작깨작 먹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휴, 이거 우리 홍대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나만 여기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괜히 미안하네. 여보, 나 이거 포장해서 우리 홍택이 갖다 줄래? 홍택이 안 그래도 혼자 사는데 내가 누나로서 이런 거라도 챙겨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어느 순간부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남도 어엿한 직장인인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 돈으로 알아서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처남을 너무 아기처럼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순간부턴 뭔 일이 있을 때도 무조건 처남 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처남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저희 애들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남이 장난기가 도졌는지 저희 딸 머리를 잡아당기고 꿀밤을 때리는 바람에 저희 딸이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순간 화가 나서 처남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처남, 왜 애를 울리고 그래? 놀아주려면 기분 좋게 놀아줘야지. 그렇게 머리를 잡아당기고 꿀밤을 때리면 누가 좋아하겠어? 아, 죄송해요. 전 그냥 예린이가 귀여워서 그런 건데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다음부턴 제발 그러지 좀 마. 처남이 장난기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애들이 삼촌 오는 거 싫다고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보, 홍태기한테 그런 얘기는 왜 해? 얘가 애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서툴러서 그런 거야. 그래도 삼촌이라고 조카들 놀아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어? 저희 딸이 서럽게 울고 있는데도 처남 편만 드는 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날 처남이 집에 돌아간 이후에 아내와 말다툼을 심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아내가 처남이랑 너무 친한 게 좀 짜증나긴 해도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정말 끔찍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13년 정도 됐을 때 처가에서 다 같이 술을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선 일찍 들어가서 주무시고 저도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자다가 잠깐 깼는데 아내랑 처남은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는지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그냥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 너무 이상해 정신이 확 깨고 말았습니다. 누나, 매영 눈치챈 거 아니지? 누나 매영한테 안 들키게 진짜 조심해야 돼. 우리 이번에 다시 만나는 거 들키면 엄마 아빠 완전 난리나. 당연하지. 너희 매영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그이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람이라 남매끼리 그런 사이일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할걸? 너랑 나랑 그냥 엄청 친한 줄만 알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래도 조심하긴 해야 돼. 누나 지난번에 우리 집에 일주일에 3번이나 와서 매영이랑 엄청 싸웠다며. 난 누나랑 자주 만나서 좋은데 우리가 안 들키고 이 사이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적당히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너무 보고 싶어도 만나는 거 조금만 줄이자고. 어? 알았어. 나도 조금 자제해 볼게. 그나저나 우리 그이 자고 있는 거 맞겠지? 혹시 들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용히 하자. 아우, 나 진짜 심장 떨려 죽겠단 말이야. 저는 그 둘의 대화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남매끼리 그런 사이일 수가 있나요? 어쩐지 둘이 평소에 너무 과하게 친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평범한 남매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소리를 지를 뻔한 걸 겨우 참고 뜬 눈으로 밤을 꼴딱 새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전날 들었던 내용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때부터 아내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그냥 평소처럼 아내가 병원에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현장을 잡기 위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전라도 광주로 1박 2일 출장이 잡혔네. 주말에 오랜만에 애들이랑 같이 어디 놀러 가고 싶었는데 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나저나 당신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출장 가느라 고생이 많겠네. 우리 애들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알았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토요일 아침에 진짜 출장 가는 척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숨어서 아내가 외출을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텐 애들을 알아서 챙기겠다고 했던 아내가 오후가 되자 집에서 나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아내를 미행했더니 역시나 처남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앞이 너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1층에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났을 때 웬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건물 앞에 서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배달원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거 어느 집으로 배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하필이면 그때 배달 기사가 저희 처남집의 호수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회다 싶어 배달원과 함께 처남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배달원이 배를 누르니까 처남이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달원한테서 음식을 대신 받아들고 처남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 눈앞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희 아내가 너무나도 편한 옷차림으로 침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순간 눈이 돌아버려서 손에 들고 있던 피자 박스를 열어 아내 얼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야, 너 미쳤어? 설마 했는데 둘이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나.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남매끼리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 여자가 바람 피우는 것도 황당한데 어떻게 그 대상이 자기 남동생일 수가 있냐고. 그러자 아내랑 처남이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선 저한테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거 오해야. 난 그냥 홍태기가 주말인데 심심하다고 해서 같이 음식이나 시켜 먹고 수다나 좀 떨려고 온 거란 말이야. 그래요, 매영.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누나랑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시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당황스러워? 지금 진짜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군데 그래? 그리고 난 뭐 여자 형제가 없는 줄 알아? 나도 여동생들이 있지만 여동생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 그렇게 편한 차림으로 침실에 들락날락거리진 않아. 그리고 너네야말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이미 너네가 무슨 사이인지 다 알고 왔거든? 며칠 전에 어머님 댁에서 술 마실 때 너희들이 새벽에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고. 여보, 당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당신도 그날 술 많이 마셨잖아. 술 취해서 꿈꾼 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우리 형택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란 말이야. 거짓말 하지 마. 너네들이 남매라는 탈을 쓰고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은 드라마에만 있는 줄 알았지.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진짜 몰랐네. 둘 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친남매끼리 이럴 수가 있어? 동네 똥개들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역겨운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여보, 진짜 아니라니까. 왜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우고 그래? 너희들이 여기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증거야. 그렇게 당당하면 너희들이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랑 통화 내역 전부 다 까보던가. 뻔히 남편이 옆방에서 자고 있는 거 알면서도 자기들끼리 그런 더러운 대화를 짓거렸는데 나 안 볼 땐 둘이서 문자랑 통화로 얼마나 애틋하게 주고받았겠어? 그렇게 당당하면 당장 그 내용 다 까보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와 처남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제가 오해한 게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 더 화가 났습니다. 이것 봐. 찔리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둬. 남매끼리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한 거 내가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도 다 까발릴 거야. 자식들이 짐승처럼 사는데 적어도 부모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제발 말하지 말아달란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나 진짜 큰일 나. 참나, 이제 순순히 인정하는구만. 그렇게 큰일 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희들 당장 따라 나와. 내가 우리 장인 장모님 앞에 너희들 대령시켜야겠으니까 당장 따라 나오라고. 그렇게 저는 그 둘을 바로 처가에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다 들은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장모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 못된 것들아. 우리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또 그런 짓을 했어?
너네 또 한 번만 그딴 짓 하면 우리 그냥 확 세상 떠나버린다고 했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또 그런 짓을 했다뇨? 설마 이 인간들이 예전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저 진짜 돌아버리겠으니까 제발 사실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너무 황당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장모님은 펑펑 울기만 하시고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결국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하시더군요. 자네, 우리가 그동안 자네한테 말 못한 게 있네. 사실 우리 홍택이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 사실 나한테 만수라는 진짜 소중한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잘 살다가 와이프랑 같이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떠나고 말았어. 그때 홀로 남겨진 아들이 바로 우리 홍택이었다네. 그러니까 우리 홍택이랑 혜란이가 친남매가 아니라는 얘기야. 뭐라고요? 이 사람이랑 처남이 친남매가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네. 사실 만수가 나한테도 둘도 없는 정말 좋은 친구였거든.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밥을 굶고 다닐 때도 많았는데 그때 만수가 날 집에 데려가서 밥도 먹여주고 그랬어. 게다가 내가 공장에 다니면서 3년 동안 모았던 돈을 사기당해서 다 날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 만수가 나한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돈까지 보태준 친구였어. 우리 어머니 아프실 때도 멀리 사는 나 대신에 만수가 우리 어머니 챙겨드리더라고. 그런데 만수가 와이프랑 같이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고 7살밖에 안 된 홍택일 친척들도 아무도 안 키운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인데 고아원에 보내진다고 하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입양해서 여태까지 아들로 키운 거야. 저는 처남이 아내랑 친남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남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아무리 친남매가 아니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피가 안 섞였을 뿐이지 7살 때 입양했으면 그냥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둘이서 일했던 적이 있었다고요? 사실 둘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친했는데 너무 붙어 다니던 나머지 20대 때 둘이서 저지르면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더라고. 나도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 줄 아는가? 다 큰 애들한테 회초리까지 들고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면서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는지 몰라. 오죽했으면 내가 우리 딸한테 빨리 선이라도 봐서 결혼하라고 했겠나.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다신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서 얼른 결혼하지 않으면 너네를 자식으로도 생각 안 할 거고 그냥 이대로 세상 떠나버리겠다고 심한 말까지 했어. 그런데 우리 딸이 자네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젠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했거든. 자식까지 낳고 잘 살길래 다시 안 거를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또다시 이런 짓을 할 줄은 나도 몰랐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이미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그 둘을 떼어놓기 위해 일부러 선을 보게 하고 저랑 결혼시킨 거였어요. 전 아내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한테도 속았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자식들이 그딴 짓을 했다는 걸 까맣게 속이고 그 짓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저 희생양으로 쓰실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신 거였어요? 자식들의 더러운 죄를 숨기기 위해 다 같이 절 피해자로 만드신 거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울고 계시던 장모님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조서방, 우리가 정말 미안하네. 우리도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
물론 자네한테 못할 짓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옛날에 있었던 일이 다 없었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도 이놈들이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네. 나도 지금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심정이야. 저는 너무 충격적인 현실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더군요. 그 와중에 말 한마디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아내와 처남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야,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이 불쌍한 친구 아들 걷어주시고 이만큼 키워주셨으면 효도하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남매끼리 이딴 짓을 저질러? 너네 솔직히 말해. 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더러운 관계를 유지했던 거야? 설마 나랑 결혼 생활하는 내내 둘이 계속 그렇게 몰래 만났던 거야? 아니야, 여보. 진짜 그건 아니야. 나 그래도 당신이랑 살면서 진짜 당신 사랑했고, 당신이랑 사는 거 행복했어. 그런데 우리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홍택이랑 계속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 감정이 되살아나더라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또다시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 그런데 진짜로 홍택이랑 다시 그렇게 된 거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진짜 잠깐의 실수일 뿐이니까 한 번만 봐주라. 어? 야, 넌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냐? 솔직히 말해서 너네 둘이 유난스럽게 붙어 다니고 하루 이틀이야? 나랑 결혼하고 13년 동안 내내 그랬잖아. 그래 놓고 뭐?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돼? 야,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난 너 같은 끔찍한 여자랑 같이 못 살아.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동생과 바람피운 여자랑은 말도 섞기 싫다고. 여보,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안 돼. 넌 저놈이랑 그딴 짓을 한 순간 이미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헤어져.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으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여보, 여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얘기를 하고 처가를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가서 저희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전부 다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아 뒷목을 부여잡고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여동생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그것들 진짜 미친 것들 아니야? 아무리 친남매가 아니어도 그렇지. 여태까지 몇십 년은 남매로 살았는데 무슨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오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으면 우리 조카들 오빠 애들 맞는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 결혼 전에도 그런 사이였다며. 그럼 솔직히 우리 조카들도 오빠 애가 아닐지 어떻게 알아? 사실 저도 아내가 처남과 그런 사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내심 그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런 사이였으니 충분히 저희 애들이 처남의 자식일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저희 애들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희 애들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아파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후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저희 애들 둘 다 제 친자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검사 결과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만큼은 제 자식이 맞다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희 애들이 제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다면 전 아마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 친자식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루 종일 울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중에도 저희 아내는 여전히 처남 생각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저한테 걸렸을 땐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으면서 이제 제가 진짜 이혼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 당신한테 걸린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난 우리 홍택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당신 나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고 했지? 나도 당신 말고 홍택이랑 살고 싶으니까 그냥 나 좀 놔주라. 대신에 내가 재산 분할도 당신한테 훨씬 많이 해주고 애들 양육권도 당신한테 줄게. 난 홍택이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참나. 야, 그렇게 절절 끓는 사랑을 여태까지 숨기느라 참 힘들었겠다. 얼마나 지 동생이 남자로서 좋았으면 재산도 다 포기하고 애들 양육권까지 포기한다는 얘기를 해. 그래, 어차피 너 같은 건 엄마 자격도 없으니까 네가 애들을 키우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 너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약속 꼭 지켜. 나도 너랑 그냥 이혼하면 억울하니까 너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애들도 내가 데려가는 걸로 할 거라고. 알았어? 결국 전 재산도 제가 훨씬 많이 분할받고 애들 양육권까지 받은 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시나요? 전처가 저와 이혼하자마자 직장도 그만두고 전 처남이랑 같이 태국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전 장인 장모님께서 실신까지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남매끼리 그런 짓을 한 걸로도 모자라 어떻게 외국으로 야반 도주까지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도 다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두 아이 아빠로서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괴로워해야겠습니까?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그냥 앞으로 저희 애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고 힘을 냈습니다. 물론 저희 전 장인 장모님께서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던 건 감사했지만 그래도 절 속인 게 너무 괘씸해서 전 장인 장모님하고도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들이 옆에서 많이 챙겨주고 힘이 되어주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제 동생들은 저희 애들을 그렇게 끔찍이 챙기더라고요. 예성아, 예린아, 오늘 고모랑 같이 눈썰매 타러 가기로 한 거 알지? 너희들 감기 걸면 안 되니까 따뜻하게 입고 장갑도 꼭 껴야 된다. 큰 고모, 저희 큰 고모 오기 전에 이미 준비 다 하고 있었어요. 이것 봐요. 이거 지난번에 작은 고모가 사준 장갑인데 진짜 예쁘죠? 이 장갑 끼면 눈 만져도 손이 하나도 안 시려워요. 뭐야, 작은 고모가 그 장갑 사줬었어? 그럼 내가 사준 목도리는 어디 갔어? 작은 고모가 사준 것만 끼지 말고 이 고모가 사준 것도 껴야지. 저는 저희 애들을 그렇게 챙겨주는 동생들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이 저희 애들과 놀아주려고 올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제가 직접 음식을 해주기도 했어요. 우와, 우리 오빠 그동안 요리 실력 많이 늘었다. 역시 애 아빠는 뭔가 다르긴 다른가 봐.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네한테 이것저것 해줬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부터 요리 경력이 30년도 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애들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시간이 참 잘 가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 저희 어머니 생신 땐 어느새 중학생이 된 저희 딸이 목도리를 직접 떠서 선물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예린이가 이런 건 어디에서 배웠대? 요즘에 학교에선 뜨개질도 가르치니? 아, 그게 아니고 학교 앞에 뜨개방이 있길래 거기 주인 아줌마한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선물할 거라고 하니까 기특하다고 하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던데요. 어머, 그랬어? 우리 예린이가 아직 아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물론 아직 솜씨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목도리가 엉성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외출하실 때마다 계속 그 목도리를 하고 다니셨어요. 솔직히 전처와 이혼할 때만 해도 저 혼자 애들을 키우는 게 걱정이 많았는데 애들이 금방 적응하고 잘 지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그냥 그때 있었던 그 충격적인 일을 아예 제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매일 웃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쭉 지나갔으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쓸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전처와 이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갑자기 전 장인어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해선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잘 지내고 있는가? 내가 자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 좀 했네. 잠깐 나랑 통화 좀 할 수 있겠는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희 이제 이렇게 통화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건 나도 알지. 그런데 나도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자네와 전화를 하고 싶었어.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네. 근데 홍택이 그놈이랑 같이 안 오고 혼자 왔더라고. 둘이 절대 못 떨어지는 사이 아니었어요? 태국 가서 뭐 헤어지기라도 했나 보죠? 그게 아니라 몇 달 전에 우리 홍택이가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 그래서 우리 딸이 혼자 지내다가 너무 외롭고 무섭다면서 우리 보고 다시 받아달라지 뭔가. 나 솔직히 우리 홍택이가 나쁜 놈이긴 해도 여태까지 아들이라고 키웠는데 타지에서 그렇게 떠났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네. 그러게 애초에 둘이 그런 짓을 안 했으면 태국으로 떠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젊은 놈이 목숨까지 잃게 되었는지 원. 저는 전 처남이 태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둘이 제발 나락으로 떨어지라고 빌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가만히 있었는데 전 장인어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사람이라 그런지 도저히 우리 딸을 못 받아주겠더라고. 자식이라는 놈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바람에 내가 사위도 잃고 손주들도 잃었지 않은가. 그놈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딸을 받아주겠는가. 그런데 우리 딸이 와서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갑자기 자네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 술김에 염치 없이 자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거라네. 내가 애비로서 자식들 단속을 잘하고 애초에 자네를 그렇게 속이지도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네. 미안해. 저한테 전화해서 펑펑 우시는 전 장인어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전 장인 장모님이 절 속인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두 분의 인생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친딸이랑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고 결혼해서까지 또 그런 짓을 했으니 아마 속이 뒤집어지셨을 겁니다. 게다가 둘이 외국으로 도망까지 갔는데 거기서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차마 제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저희 애들을 가끔씩 전 장인 장모님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손주까지 못 보게 되면 두 분의 삶이 너무 지옥일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전 장인 장모님께서 워낙 저희 애들을 예뻐하시다 보니 저희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면 용돈도 두둑이 받아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고 말았으니까요. 물론 저와 애들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다른 집 애들처럼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다가 저도 그때 당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고 전 장인 장모님한텐 가슴에 대못이 박혔을 테니까요. 물론 전처가 직업이 간호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긴 할 겁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거와 가족들이 같이 있는 건 차원이 다를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그놈도 세상을 떠났고 부모한테까지 버림을 받았으니 아마 평생 쓸쓸히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이래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일반 사람들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전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저희 애들을 어엿하게 키울 생각입니다.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유튜브 애청자분들께선 다 좋은 분들이라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